굉장히 무거운 형벌인데 그 변호인들도 안 만나고 일종의 이제 그 유영아 변호사나 그리고 이제 전 참 그 변호사들이 갔다 올 때마다 나눴다는 얘기가 좀 충격적인데 네. 애국 세력은 잘 있냐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 세력에게만 관심이 있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변호사들이 다 사임을 해가지고 예. 국선 변호인을 재판부가 그렇죠. 그 선임을 했지만 예. 국선 변호인도 거부하다가 예. 최근에 변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업무 처리. 예, 유영아 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네. 그 변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산 처리라거나 여러 가지 재산 관리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 사실상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테면 국선 변호인 재판을 아예 포기했으면 계속 재판을 안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뭐 선고 재판이 남았는데 예. 1심 선고 재판이 3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거기도 네.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재판 자체를 갖다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격화시키고 네. 뭐 자기는 그게 희생양이다 이런 걸 아마 강조하는 그런 법정 대응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구형은 8년이었는데 선고는 2년 6월로 나왔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우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예. 문체부에 대한 어떤 부당한 인사 개입 같은 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 등에 대한 어떤 그 업무 방해 행위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형량이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쓴 또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정원을 통한 불법 사찰의 그 혐의가 또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컨대 이재용 씨를 갖다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을 준 게 아니라 강탈당했다는 식으로 이제 해서 형량을 줄여서 석방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단순히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돈을 강탈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네. 결과가 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더 가중된 거죠. 그리고 모든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정점에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받고 지시한 그런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우병우라거나 이런 사람처럼 쉽게 석방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사실상 종신형에 석방되기도 어렵다면 향후에 있을 재판에도 계속 안 나오고 거부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네. 모든 재판을 이제 항소심까지도 저는 네. 항소 유효소는 제출하는데 항소심에는 나오지 나오지 않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정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이르면 3월 초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는데 이 기획을 청와대가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가 한 기업의 건설을 기획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아직 그 이재용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네. 삼성을 갖다가 만나기 직전에 삼성의 민원사항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업 들어갈 때 미리 선행학습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이재용 씨를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은 청탁을 받고 그러면 그 청탁을 들어줄 테니 얼마를 내라. 어디에다가 또 당신도 돈을 좀 내라. 이렇게 받는 게 정상인데 주고받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하는 거죠. 저 친구가 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할까. 거기에서 미리 예습을 다 하는 겁니다. 예습. 그걸 이제 한 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가지고 삼성의 승계 작업에 대한 현안을 갖다가 파악하고 정부가 할 일이 뭔지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작용해 줄 수 있는 건지 이걸 미리 다 자기가 대가로 줄 수 있는 걸 다 점검한 뒤에 또 자기가 이재용에게 요구할 것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훈련된 그리고 이제 몸에 밴 사람들인데 이번 경우에도
그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에도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네, 건설회사 출신이죠.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기획 같은 데도 능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볼 때 제2롯데월드를 만들면은 이런 이익이 저쪽에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고 그러면 그 대가는 얼마 정도 내야 시장 가격에 적절하고 이런 계산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국가를 수익 모델로 했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똑같이 기업을 상대로 뇌물 받고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고 짬짬이 하고 뭐 이런 의혹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다 사실로 드러나는데 특히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가 원했지만 군이 반대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그 성남공항 때문에 안 된다. 그거 못 짓는다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의 제대로 된 대응 때문에 롯데그룹이 수군 사업이 있지만 포기한 것을 갖다가 다시금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가능하게 해주마. 나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게 해주마. 나는 공항 갖다가 각도를 비틀어가지고 그 위험천만한 허가를 내준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이요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인지, 과연 정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자동차 나왔죠. 그리고 지금 롯데 나왔죠. 그 다음에 또 SK도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이미 나왔고요. 삼성은 이미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비를 대납한 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대납한 상황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 박근혜 정부 9년간 재벌을 동원해서 빼먹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빼먹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범죄를 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소환이 되겠죠. 빠르면 다음 주고 아니면 그 다음 주에는 소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할 어떤 근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소환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왜 소환을 미루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불러야 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과거 수사 과정에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증거나 또는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도 부르고 아마 부인도 먼저 부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윤옥 여사 뭘로 부를까요? 부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그 청와대 그 제2부속실 그 비서관 등을 통해 가지고 국정원에서 현찰로 달러화를 갖다가 국외 출장 전에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돈을 받은 혐의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가서 무엇을 샀다라는 사실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인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럴 그런 건 없죠. 그 부인이냐 아니냐는 것은 마지막에 뭐 재판부가 형량을 갖다가 매길 때 혹시 감안될지는 몰라줬지만은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김윤옥 여사도 소환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김윤옥 여사는 언제 소환이 될까요? 지금 상황 이미 다 나왔는데 불러서 조사를 하려면 이미 다 나온 사실에 대해서 빨리 불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부르기 전에 부를 사람은 거의 다 부르고 이명박 대통령을 마지막에 부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주가 아닌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가기 전에 김윤옥 여사 먼저 갈 수도 있다. 아닌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가장 중요한 또 피의자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번 부르긴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번 부르긴 힘들고 한 번에 다 사실은 가서 이렇게 일괄 조사를 받는 게 뭐 그나마 남아있는 또 예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예우이기 때문에 불러놓고 부족한 게 있다 딴 사람 불러가지고 얘기가 다르다가 또 부르고 그러기보다는 마지막에 이렇게 불러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게 지금 아들을 참고인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면은 대개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서를 쓰지만 이게 이제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전에 이상은 회장을 먼저 부를 거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를 거다. 이제 이런 대체로 이제 법조기자들의 시각이 있는데 그 사이에 김윤옥 여사가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특활비 문제로.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 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삼성하고 계속 싸우셨어요. 아, 예. 삼성 피해자. 2007년부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의 유일한 동아줄은 이명박이다. 그렇죠, 사실은. 예. 네. 그 삼성과의 유착 관계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 삼성 특검에서도 사실은 크게 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건희 비자금이 엄청나게 나왔지만 그는 원포인트 사면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줬거든요. 네, 그 그렇습니다. 삼성 문제를 다 해결을 해줬어요. 네. 세습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이어서 다 해준 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2005년에 삼성 네. 엑스파일의 그 특검 떡값 검사들, 예. 그 떡검. 떡값 검사들 명단 발표해서 뭐 네. 의문제까지 상실이 됐습니다만은 네. 그 후에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굉장히 용기 있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네. 제가 폭로한 사실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이 불법 비리가 드러난 거죠. 그에 따라서 2007년에 제가 법사위 마지막으로 당시에 있을 때 이 특검법을 갖다 통과시키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특검 수사가 이제 수개월간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4조 4천억이라는 차명 재산이 드러났고요. 네. 드러났고 사실은 2008년, 2009년은 이건희 당시 회장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IOC 위원도 이제 자격이 정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4조 5천억의 숨겨둔 재산이 드러났기 때문에 과징금도 내고 세금도 안 낸 거 다 내고 나머지는 이 사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겠다. 사실상 헌납하겠다. 환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게 2008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손을 내민 거죠. 다스 변호사비 좀 처리해줘. 40억. 네. 그거 지금 4조 5천억을 감춰야 되는 상황에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면은 1,000억 이상의 과징금을 더 내야 되는 네. 세금은 약 400억 정도 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40억 좀 도와줘.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이건희 회장이 처한 그 처지가 어떻고 네.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국세청이라거나 이런데 한마디라도 국민들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랬으면 1,000억의 과징금을 내고 뭐 다 재산을 헌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40억 받고 결국엔 모든 걸 봐준 거죠. 뿐만이 아니라 뭐 이 애프터 서비스로 해가지고 특사까지 완전 무결하게 이렇게 다 해준 거죠.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다 해준 네. 거죠. 그리고 드러난 것만 이것이지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당시 이미 삼성은 1996년 이후로 네. 승계 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라거나 SDS라거나 계속 재판에서 국세청의 어떤 예리한 칼날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네. 그 돈 안 들이는 승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지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네. 나머지 이 기업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지금 다스의 일부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2008년도에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을 갖다가 특별 사면시켜줬고 그 이외에도 현대건설을 인수하는 네. 그런 게임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 그 재벌이 그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직접 어찌 보면 담합해가지고 주고받는 그런 이제 정경유착. 과거의 어떤 정경유착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주고받는 금액의 액수가 큰 그런 정경유착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뭐 쉬는 날 없이 빨간 날도 없이 계속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간 날도 없이. 예. 노동시간 단축되는데 그들은 빨간 날도 없이 계속 이렇게 유착하면서 정경유착에는 공휴일이 없다. 예. 정경유착에는 공휴일이 없다. 오늘의 노회찬 어록. 정경유착에는 공휴일이 없다. 재밌습니다. 그 40억을 받고 4조 5천억의 이익을 봐줬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삼성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논하는 장사를 했다. 그 이재용 씨가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네. 70억을 주고 3천억이라는 그렇죠. 국민연금을 흔들어 가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서 이익을 취하는 네. 것을 보더라도 이분들은 공짜가 없습니다. 삼성에는 역시 삼성이라 공짜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익을 창출한다. 네. 70억 내고 3천억 벌 수 있다면 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처음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선대에서도 네. 같은 일이 이제 40억 주고 뭐 1,000억 이상을 절감하는 네. 그런 거래를 갖다 이명박 시절에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안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박근혜 시대도 또 똑같이 예, 다른 또 품목을 가지고서 그런 정경유착, 뇌물수수가 이루어졌던 거죠. 이거 이번에 끊어야 되는데요. 촛불혁명이 끊어야 됩니다. 사실은 진짜 이거 이병철 네? 때의 정경유착을 네. 봐줬기 때문에 이근희의 정경유착이 있었고, 이병철. 또 그걸 갖다가 단 하루도 깜빵에 안 가도록 봐줬기 때문에 네. 이 이재용의 정경유착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이번에 또 이렇게 집행유예로 석방시키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은 4대 세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이재용 아들이 또 그럼요. 네. 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걸 끊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 72억이나 뇌물이 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은 가지 않았다. 이제 말 소유권은 넘기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뇌물 액수를 축소해서 결국에는 내보내는 그런 판결을 갖다가 만들어낸 우리나라 이 법원은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영식 판사가 이 말 비타나가 네. 예, 이게 지금 독일 마방에 방치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 자산에 등록도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누구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정유라 씨만 탄 말이거든요. 그러면 정유라 것도 아니고 삼성 것도 아니고 이게 누구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놓고 풀어주고, 그리고 말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말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역시 어록제조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진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기 시작하면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의 결론이 이제 석방이 아니라 네. 석방을 목표로 판결을 한 거죠. 석방을 목표로 판결을 한 거다. 네. 야. 짜맞추기 판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는데 이 판사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요? 예, 뭐 판사는 우리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른 판례도 있고 또 안종범 수첩 같은 것도 이 사람 재판을 정영식 판사가 내린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다른 모든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법리 적용이나 증거 채택의 어떤 변경이 생겨나면은 또 엄한 처벌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 대표님 출연하시니까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MB 돈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요? 자한당도 용서할 수가 없다. 무거운 형벌이지만 과연 회개는 할까?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고요. 노 의원님, 민주평화당하고 교섭단체 하시나요? 논의해볼 만하지 않나요? 이거 이따가 좀 여쭤볼게요. 깨알 같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먼저 하고 갈까요? 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아니요. 원내대표님이라서.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가 뭐 몇 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 당의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제안이 현재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뭘 논의를 한다거나 입장을 세운다거나 또는 제안이 오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상태고요. 다만 공식적으로 만일 제안이 들어온다면 우리도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어느 쪽도 아닙니다. 저는 뭐 제안의 내용도 보지 않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는 좀 상대방의 결정 내리는 과정에도 침해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걸 흘렸기 때문에 저쪽은 일단 뜻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하고 싶다. 다양한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16석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합쳐서 단일한 안을 가지고 와야 협상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투 운동이 굉장히 뜨겁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검찰 개혁의 중요한 신호탄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안태근 검사장이 드디어 이제 피의자로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전 분야, 전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의 그동안에 이게 가려졌던 혹은 때로는 고의로 감춰왔던
그런 치부가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를 빌자면 이것도 적폐입니다. 남성이라는 우월적 지위, 그리고 권력관계라는 그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성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거거든요. 그럼요. 예,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고,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이런 걸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또 누구에 의해서든 사실상 용인되는 분위기까지 있었다는 점,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드러내는 데는 저는 드러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은, 저는 뭐 이걸 굳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촛불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각 여러 방면에서 잘못됐던 그런 기득권 내지 어떤 폭력 관계, 권력 관계에서 잘못됐던 일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면서 바로 잡히는 그런, 교정하고 정정하고 바로 잡히는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그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좀 야만적인 사회에서 좀 인간적인 사회로 전진하는 소중한, 고통스럽지만 소중한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이 지금 그 배우 김여진 씨 같은 경우에 의견을 좀 남겨가지고 네. 또 이제 그 계속 이게 확산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진영 논리 안의 문제로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진영 논리라는 거는 진영이 있기 때문에 늘 생기는 논리이긴 합니다. 네. 한데 이 문제는 진영을 떠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여기에 굳이 진영의 어떤 여러 사정들을 여기 가지고 와가지고 네. 여기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 혹 누가 그런 일이 시도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건에 한해서 네. 좀 엄정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예. 미리 예단해가지고 진영 논리까지 끌고 올 필요는 없지 않냐.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본의가 아니지만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 오해는 이 일을 좀 효율적으로 제대로 처리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효율적으로 이 사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참 잘하신 거예요. 네. 예. 그 수사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엄단하라고. 엄단해. 적극적으로 수사해라. 예, 특히나 과거에는 네. 본인이 이렇게 친고죄라고 해서 본인이 신고하지 아니면 않으면 조사도 안 처벌도 했잖아요. 안 받고 그 네. 이후로 조사까지도 시도를 안 했는데, 네. 이제는 좀 공소시효의 문제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엄단해야죠.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 벌건 대낮에 전부 다 있는 그 상갓집에서도 그런 일이, 안태근 검사장에 의해서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누구도 그 나서서 같이 싸워주지 않고, 이건 이제 일단 조직 문화처럼 돼 있었는데, 이건 계기로 검찰이 좀 많이 바뀔까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바뀌기 위해서는 이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네. 엄하게 처벌될 때 바뀔 수 있다. 엄하게 처벌될 예, 때. 엄하게 처벌되지 않으면은 이 일은 또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지나간 과거 아니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니냐, 술 먹고 한 일 아니냐라는 변명으로 봐줄 수는 없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면 네. 이번에 눈을 딱 감고 네.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안태근 검사장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예, 하여튼 그거는 지금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네. 일단 검찰이 하겠다고 하니까 네.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켜볼 생각이, 저는 처음부터 외부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 검찰 내에 이런 사례가 더 있는지를 포함해서 조사하는데 투입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외부 사람들은 자문기구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머물러 있는데 전 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 구속 수사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걸로 압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 또 하나의 쟁점이 형성됐어요.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그 대표님을 미워합니까? 네? 뭐 네? 그 보좌관이 꼼꼼하게 다 사실관계를 적시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제 보좌관이 뭐 법무부의 불법적인 부정청탁에 의해서 특혜받고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문제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본인들이 네. 그런 일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남들도 자기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던 청명도 있는 거고, 예. 또 권성동 위원장의 그 부정청탁 강원랜드 사건에 보면은 권성동 위원장만 연루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5명, 그리고 전직 의원 2명, 7명이 연관돼 있거든요. 그 엄청난 일을 갖다가 좀 막기 위해서 물타기 하느라고 제 사건은 사건도 아닌 일을 끄집어들인 게 아닌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평소에 그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이걸 갖다가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열어보았으면은 네. 문제 제기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당 그 비서관이 뭐 개인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자기가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 좀 공적인 관심사, 인권법 때문에 하향 지원해서 간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걸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마치 백을 동원해서 들어간 사람처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저를 고발하기를 정말 바랐습니다. 고발 안 했죠. 예. 왜냐하면 그것도 면책특권이라 해가지고 국회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된다고 해서 고발하게 되면 무고죄로 제가 이제 대응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고발을 안 하는지. 그럼 고발을 안 할 것 같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인상적인 그 보좌관, 비서관님의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노회찬 의원님은 가지 말라고 했다. 네. 아니 그때는 몇 달 전의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분은 나가기는 12월 달에 나갔는데 9월 달에 뭐 건강 등 여러 문제로 그만두고 쉰다고 해서 제가 좀 제가 그 나가지 말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그만두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죠. 사실 구하기 드문 인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가지 말라고 한 것은 그때는 뭐 법무부에서 채용 공고가 나오기도 전이었고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김진태 의원 20명 줘도 저 안 바꿉니다.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김진태 의원 20명 줘도 안 바꾼다. 굉장히 귀한 사람. 근데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좀 중단해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뭡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분이 청와대도 근무를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법조인이고, 그렇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우병우처럼 좀 해라. 임종석 실장한테 당신도 우병우처럼 해라. 해라 그 얘기죠. 그리고 감옥 가라는 얘기인데 그걸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청와대가 법무부 일을 갖다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는 법무부 장관도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지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에서 거기다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 당 의원들 수사하는 거 좀 그만두게 해라. 2번, 3번 수사했는데 왜 또 하느냐. 앞에 수사가 어느 때 했습니까? 자기들 정권 때 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이제야 바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뭐 범죄자 풀어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곽상도 의원이 사실상 임종석 실장님 감옥 보내려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순간적으로 우병우 수석으로 보였겠죠. 순간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렇죠.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당신네들은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 이런 식인 거네요.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일선 검사들이 과잉 수사하면 균형을 잡아주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다. 제가 그런 말을 듣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탄핵당했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탄핵당했지 이 사람아. 센 말씀 주셨습니다. 진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님이 되시니까 이런 운동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정의당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합당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만 잘 처벌됐어도 미투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위직일수록 갑질 문화, 성추행 엄단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노르가즘 서울시장 가자. 서울시장 출마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구가 전혀 땄는데, 그죠? 저는 경남 창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서울시에 노원구에 지역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뭐 가끔씩 서울에 있는 시장에도 잘 갑니다. 서울에 있는 시장에도 잘 간다. 지방선거는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정의당에게는 이번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촛불 이후에 제대로 된 나라 세우자는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하여튼 선거니까 다수의 당선자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나 여성 후보
또 청년 후보를 많이 진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내에서 다른 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비용까지도 좀 많이 분담을 당에서 후보에게. 예, 그렇군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 작은 정당이지만 굉장히 똘똘하게 진보적인 정책들 과거부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굉장히 그런 파격적인 무상 의료, 뭐 무상급식, 무상보육 뭐 이런 시리즈 무상 시리즈도 과거에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에 이제 냈던 정책들이고 뭐 이런데 지지율이 상당히 정체예요. 예, 이유가 뭘까요? 예, 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른 당에 비해서는 대통령을 당선시킨 당 이외에 모든 당들의 지지율이 반토막 이상 낮아졌는데 저희들은 그나마 유지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다행이라고 보지만 정의당을 자꾸 그런 당하고만 비교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분발해야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 진보 정치 세력으로는 인정받고 있지만은 현실을 문제를 푸는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인정받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스스로 돌아보면서 뼈를 깎는 그런 또 이렇게 좀 혁신을 통해서 거듭나겠습니다. 이번 선거도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 서울시장은 누가 나오는 겁니까? 정의당에서? 서울시장은 센 사람이 나갈 겁니다. 센 사람이요? 예. 지금 뭐 민주당은 당내 경선 중에서 누군가가 되겠지만은 다른 당들은 지금 후보가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이건 좀 찬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찬스가 왔다. 찬스가 왔다. 찬스가 왔다. 찬스가 왔다. 찬스가 왔다. 굉장히 무거운 형벌인데 그 변호인들도 안 만나고 일종의 이제 그 유영아 변호사나 그리고 이제 전 참 변호사들이 갔다 올 때마다 나눴다는 얘기가 좀 충격적인데 애국 세력은 잘 있냐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 세력에게만 관심이 있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변호사들이 다 사임을 해가지고 국선 변호인을 재판부가 선임을 했지만 국선 변호인도 거부하다가 최근에 변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여러 가지 어떤 업무 처리를 위해서 유영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그 변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산 처리라거나 여러 가지 재산 관리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테면 국선 변호인 재판을 아예 포기했으면 계속 재판을 안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뭐 선고 재판이 남았는데 1심 선고 재판이 3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거기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재판 자체를 갖다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격화시키고 뭐 자기는 그게 희생양이다 이런 걸 아마 강조하는 그런 법정 대응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구형은 8년이었는데 선고는 2년 6월로 나왔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우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 대한 어떤 부당한 인사 개입 같은 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 등에 대한 어떤 그 업무 방해 행위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형량이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쓴 또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정원을 통한 불법 사찰의 그 혐의가 또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컨대 이재용 씨를 갖다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을 준 게 아니라 강탈당했다는 식으로 이제 해서 형량을 줄여서 석방시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단순히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돈을 강탈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더 가중된 거죠. 그리고 모든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정점에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받고 지시한 그런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우병우라거나 이런 사람처럼 쉽게 석방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사실상 종신형에 석방되기도 어렵다면 향후에 있을 재판에도 계속 안 나오고 거부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모든 재판을 이제 항소심까지도 저는 예.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는데 항소심에는 나오지 나오지 않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정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이르면 3월 초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는데 이 기획을 청와대가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가 한 기업의 건설을 기획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아직 그 이재용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네. 삼성을 갖다가 만나기 직전에 삼성의 민원사항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업 들어갈 때 미리 선행학습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이재용 씨를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은 청탁을 받고 그러면 그 청탁을 들어줄 테니 얼마를 내라. 어디에다가 또 당신도 돈을 좀 내라. 이렇게 받는 게 정상인데 주고받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하는 거죠. 저 친구가 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할까. 거기에서 미리 예습을 다 하는 겁니다. 예습. 그걸 이제 한 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가지고 삼성의 승계 작업에 대한 현안을 갖다가 파악하고 정부가 할 일이 뭔지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작용해 줄 수 있는 건지 이걸 미리 다 자기가 대가로 줄 수 있는 걸 다 점검한 뒤에 또 자기가 이재용에게 요구할 것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훈련된 그리고 이제 몸에 밴 사람들인데 이번 경우에도 그 이명박 대통령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 좀 드는데요. 삼성하고 계속 싸우셨어요. 예. 삼성 피해자. 2007년부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의 유일한 동아줄은 이명박이다. 그렇죠, 사실은. 예. 네. 그 삼성과의 유착 관계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 삼성 특검에서도 사실은 크게 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건희 비자금이 엄청나게 나왔지만 그는 원포인트 사면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삼성 문제를 다 해결을 해줬어요. 세습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이어서 다 해준 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제가 2005년에 삼성 엑스파일의 그 특검 떡값 검사들 떡검. 떡값 검사들 명단 발표해서 뭐 의문제까지 상실이 됐습니다만은 그 후에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용기 있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제가 폭로한 사실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이 불법 비리가 드러난 거죠. 그에 따라서 2007년에 제가 법사위 마지막으로 당시에 있을 때 이 특검법을 갖다 통과시키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특검 수사가 이제 수개월간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4조 4천억이라는 차명 재산이 드러났고요. 드러났고 사실은 2008년, 2009년은 이건희 당시 회장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IOC 위원도 이제 자격이 정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4조 5천억의 숨겨둔 재산이 드러났기 때문에 과징금도 내고 세금도 안 낸 거 다 내고 나머지는 그 사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겠다. 사실상 헌납하겠다. 환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게 2008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손을 내민 거죠. 다스 변호사비 좀 처리해줘. 40억. 그거 지금 4조 5천억을 감춰야 되는 상황에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면은 1,000억 이상의 과징금을 더 내야 되는 세금은 약 400억 정도 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40억 좀 그 도와줘.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이건희 회장이 처한 그 처지가 어떻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이라거나 이런데 한마디라도 국민들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랬으면 1,000억의 과징금을 내고 뭐 다 재산을 헌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40억 받고 결국엔 모든 걸 봐준 거죠. 뿐만이 아니라 뭐 이 애프터 서비스로 해가지고 특사까지 완전 무결하게 이렇게 다 해준 거죠.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다 해준 거죠. 그리고 드러난 것만 이것이지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당시 이미 삼성은
2006년 이후로 네. 승계 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라거나 SDS라거나 계속 재판에서 국세청의 어떤 예리한 칼날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네. 그 돈 안 들이는 승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지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네. 나머지 뭐 이 기업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지금 다스의 일부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2008년도에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을 갖다가 특별 사면시켜줬고 그 이외에도 현대건설을 인수하는 네. 그런 게임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 그 재벌이 그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직접 지금 담합해가지고 주고받는 그런 이제 정경유착. 과거의 어떤 정경유착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주고받는 금액의 액수가 큰 그런 정경유착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뭐 쉬는 날 없이 빨간 날도 없이 계속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간 날도 없이. 예. 아, 노동시간 단축되는데 그들은 빨간 날도 없이 계속 이렇게 유착하면서 정경유착에는 공휴일이 없다. 예. 정경유착에는 공휴일이 없다. 아, 오늘의 노회찬 어록. 정경유착에는 공휴일이 없다. 아, 재밌습니다. 그 40억을 받고 4조 5천억 이익을 봐줬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삼성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논하는 장사를 했다. 그 이재용 씨가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예. 70억을 주고 3천억이라는 그렇죠. 그 국민연금을 흔들어 가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서 이익을 취하는 예. 것을 보더라도 이분들은 공짜가 없습니다. 삼성에는 역시 삼성이라 역시 삼성. 공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익을 창출한다. 예. 70억 내고 3천억 벌 수 있다면 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처음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선대에서도 예. 같은 일이 이제 40억 주고 뭐 1,000억 이상을 절감하는 예. 그런 거래를 갖다 이명박 시절에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안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박근혜 시대도 또 똑같이 예, 다른 또 품목을 가지고서 그런 정경유착, 뇌물수수가 이루어졌던 거죠. 이거 이번에 끊어야 되는데요. 촛불혁명이 끊어야 됩니다. 사실은 진짜 이거 이병철 네? 때의 정경유착을 네. 봐줬기 때문에 이근희의 정경유착이 있었고, 이병철. 또 그걸 갖다가 단 하루도 깜빵에 안 가도록 봐줬기 때문에 네. 이 이재용의 정경유착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이번에 또 이렇게 가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키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은 네. 4대 세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이재용 아들이 또 그럼요. 예. 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걸 끊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 72억이나 뇌물이 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은 가지 않았다. 이제 말 소유권은 넘기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뇌물 액수를 축소해서 결국에는 내보내는 그런 판결을 갖다가 만들어낸 우리나라 이 법원은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영식 판사가 되다 이 말 비타나가 네. 예, 이게 지금 독일 마방에 방치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 자산에 등록도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누구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정유라 씨만 탄 말이거든요. 그러면 정유라 것도 아니고 삼성 것도 아니고 이거 누구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놓고 풀어주고 그리고 말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말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역시 어록제조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진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기 시작하면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의 결론이 이제 석방이 아니라 네. 석방을 목표로 판결을 한 거죠. 석방을 목표로 판결을 한 거다. 네. 야. 짜맞추기 판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그 국민청원을 했는데 이 판사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요. 예, 뭐 판사는 우리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우리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 다른 판례도 있고 또 안종범 수첩 같은 것도 이 사람 재판을 그 정영식 판사가 내린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네. 다른 모든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법리 적용이나 증거 채택의 어떤 변경이 생겨나면은 또 엄한 처벌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역시 대표님 출연하시니까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MB 돈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요? 자, 한 당도 용서할 수가 없다. 무거운 형벌이지만 과연 회개는 할까?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고요. 노 의원님 민주평화당하고 교섭단체 하시나요? 논의해 볼 만하지 않나요?
예. 이거 이따가 좀 여쭤볼게요. 깨알 같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먼저 하고 갈까요? 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아니요. 뭐. 원내대표님이라서.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가 뭐 몇 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 당의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그 공식적인 제안이 현재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뭘 논의를 한다거나 입장을 세운다거나 또는 제안이 오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상태고요. 다만 공식적으로 만일 제안이 들어온다면 우리도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어느 쪽도 아닙니다. 저는 뭐 제안의 내용도 보지 않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는 좀 상대방의 결정 내리는 과정에도 침해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걸 흘렸기 때문에 저쪽은 일단 뜻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하고 싶다. 다양한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16석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합쳐서 단일한 안을 가지고 와야 협상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투 운동이 굉장히 뜨겁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검찰 개혁의 중요한 신호탄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안태근 검사장이 드디어 이제 피의자로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전 분야, 전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의 그동안에 이렇게 가려졌던 혹은 때로는 고의로 감춰왔던 그런 치부가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를 빌자면 이것도 적폐입니다. 남성이라는 우월적 지위 그리고 권력관계라는 그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성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거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고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이런 걸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또 누구에 의해서든 사실상 용인되는 분위기까지 있었다는 점은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드러내는 데는 저는 드러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은 저는 뭐 이걸 굳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촛불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각 여러 방면에서 잘못됐던 그런 기득권 내지 어떤 폭력 관계, 권력 관계에서 잘못됐던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바로 잡히는 그런 교정하고 정정하고 바로 잡히는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그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좀 야만적인 사회에서 좀 인간적인 사회로 전진하는 소중한 고통스럽지만 소중한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이 지금 배우 김여진 씨 같은 경우에 의견을 좀 남겨가지고 또 이제 계속 이게 확산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진영 논리 안의 문제로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진영 논리라는 거는 진영이 있기 때문에 늘 생기는 논리이긴 합니다. 한데 이 문제는 진영을 떠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여기에 굳이 진영의 어떤 여러 사정들을 여기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 혹 누가 그런 일이 시도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건에 한해서 좀 엄정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예단해가지고 진영 논리까지 끌고 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본의가 아니지만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 오해는 이 일을 좀 효율적으로 제대로 처리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효율적으로 이 사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참 잘하신 거예요. 수사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엄단하라고. 엄단해. 적극적으로 수사해라. 특히나 과거에는 본인이 이렇게 친고죄라고 해서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도 처벌도 안 받고 그 이후로 조사까지도 시도를 안 했는데 이제는 좀 공소시효의 문제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엄단해야죠.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벌건 대낮에 전부 다 있는 그 상갓집에서도 그런 일이 안태근 검사장에 의해서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누구도 나서서 같이 싸워주지 않고 이건 이제 일단 조직 문화처럼 돼 있었는데 이건 계기로 검찰이 좀 많이 바뀔까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바뀌기 위해서는 이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엄하게 처벌될 때 바뀔 수 있다. 엄하게 처벌될 때? 엄하게 처벌되지 않으면은 이 일은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지나간 과거 아니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니냐, 술 먹고 한 일 아니냐라는 변명으로 봐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아무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면 예. 이번에 눈을 딱 감고 예.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안태근 검사장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예, 하여튼 그거는 지금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네. 일단 검찰이 하겠다고 하니까 네.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켜볼 생각이 저는 처음부터 외부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 검찰 내에 이런 사례가 더 있는지를 포함해서 조사하는데 투입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외부 사람들은 자문기구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머물러 있는데 전 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 구속수사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걸로 압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 또 하나의 쟁점이 형성됐어요.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그 대표님을 미워합니까? 네? 뭐 네? 그 보좌관이 꼼꼼하게 다 사실관계를 적시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제 보좌관이 뭐 법무부의 불법적인 부정청탁에 의해서 특혜받고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문제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본인들이 네. 그런 일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남들도 자기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던 청문도 있는 거고 예. 또 권성동 위원장의 그 부정청탁 강원랜드 사건에 보면은 권성동 위원장만 연루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5명 그리고 전직 의원 2명, 7명이 연관돼 있거든요. 예. 그 엄청난 일을 갖다가 좀 막기 위해서 물타기 하느라고 제 사건은 사건도 아닌 일을 그러니까요. 끄집어 들인 게 아닌가 보여지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평소에 그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이걸 갖다가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열어보았으면은 네. 사람이고 네, 건설회사 출신이죠. 출신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기획 같은 데도 능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볼 때 제1롯데월드를 만들면은 이런 이익이 저쪽에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고 그러면 그 대가는 얼마 정도 내야 시장 가격에 적절하고 이런 계산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국가를 수익 모델로 했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똑같이 기업을 상대로 뇌물 받고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고 짬짬이 하고 뭐 이런 의혹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다 사실로 드러나는데 특히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가 원했지만 군이 반대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그 성남공항 때문에 안 된다. 그거 못 짓는다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의 제대로 된 대응 네. 때문에 롯데그룹이 수건 사업이지만 포기한 것을 갖다가 다시금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가능하게 해주마. 나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게 해주마. 나는 공항 갖다가 각도를 비틀어가지고 그 위험천만한 허가를 내준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이요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인지 과연 정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자동차 나왔죠. 그리고 지금 롯데 나왔죠. 그 다음에 또 SK도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이미 나왔고요. 삼성은 이미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비를 대납한 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대납한 상황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 박근혜 정부 9년간 재벌을 동원해서 빼먹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빼먹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범죄를 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소환이 되겠죠. 빠르면 다음 주고 아니면 그 다음 주에는 소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할 어떤 근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소환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왜 소환을 미루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불러야 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과거 수사 과정에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증거나 또는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도 부르고 아마 부인도 먼저 부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윤옥 여사 뭘로 부를까요? 부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그 청와대 그 제2부속실 그 비서관 등을 통해 가지고 국정원에서 현찰로 달러화를 갖다가 국외 출장 전에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돈을 받은 혐의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가서 무엇을 샀다라는 예. 사실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인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럴 그런 수 건 있나요? 없죠. 예. 예. 그 부인이냐 그러면- 아니냐는 것은 예. 마지막에 뭐 재판부가 예. 형량을 갖다가 매길 때 혹시 감안될지는 몰라줬지만은 네.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김윤옥 여사도 소환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김윤옥 여사는 언제 소환이 될까요? 지금 이게 상황 이미 다 나왔는데 불러서 조사를 하려면 이미 다 나온 사실에 대해서 빨리 불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부르기 전에 부를 사람은 거의 다 부르고 이명박 대통령을 마지막에 부를 수도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네. 내주가 아닌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가기 전에 김윤옥 여사 먼저 갈 수도 있다. 예. 아닌 경우도 물론 있을 있겠지만.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가장 중요한 또 피의자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여러 번 부르긴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번 부르긴 힘들고 한 번에 다 사실은 가서 이렇게 일괄 조사를 받는 게 예. 뭐 그나마 남아 있는 또 예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있을 수 있는 예우이기 하기 때문에 불러놓고 좀 부족한 게 있다 딴 사람 불러가지고 얘기가 다르다가 또 부르고 예. 그러기보다는 예. 마지막에 이렇게 예. 불러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게 지금 아들을 참고인으로 불렀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개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서를 쓰지만 이게 이제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전에 이상은 회장을 먼저 부를 거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를 거다. 이제 이런 대체로 이제 법조기자들의 시각이 있는데 그 사이에 김윤옥 여사가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특활비 문제로.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 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